탈모를 유발시키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안 자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탈모하고도 관계가 있고 사실은 뭐 여러 암이라든가 성인병이라든가 대사질환 다 사실 관계 있다는 연구들이 많죠. 두 번째는 입니다. 탈모가 좀 더 악화게 되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무엇부터 해야 막을 수 있나요? 일단 왜 빠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혹은 유전적인 것이 발현이 됐는지에 따른 이제 진단이 일단 제일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진단이 돼야 그거에 맞게 우리가 치료를 해서 머리카락을 빠지지 않게 하죠.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두셔도 됩니다. 모발은 자연적인 사이클을 거치기 때문에 빠지고 나고를 사실 다 모두가 경험을 하죠.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빠지는 사람은 없잖아요. 머리카락은 근데 이제 많이 빠지고 빠지는 머리카락의 길이가 짧은 거는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은 보통 우리가 3년에서 6년 정도 자라다가 빠지는데 머리카락이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빠질 때 보면 우리가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지만 여자분들은 머리를 기르죠. 근데 여자분들이 짧은 모발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뭔가 이게 그 모발의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모발 한 주기가 3년에서 6년이었는데 이제 탈모가 진행되면서 보통 짧아지거든요. 뭐 1년만 자라다가 빠진다던가 3개월만 자라다가 빠진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모발 주기가 짧아지는 게 탈모 증상이니까 짧은 모발이 많이 보이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일단은 그 계절적인 요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가을과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면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름에 사실은 그 두피나 모발에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고 이런 것들이 머리카락이 좋지 않은 환경인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모발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 빠지거든요. 여름에 스트레스 받은 모발은 가을이나 겨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탈모가 되는 건 여름에 했던 흔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걸 말씀드리면 하나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제 남자친구랑 싸워서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오늘 머리가 많이 빠진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몇 달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요새 머리가 빠져는 맞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시기가 맞지만 내가 어저께 과로를 했어. 내가 최근에 저번 주에 내가 일을 너무 밤새고 일을 많이 했더니 이번 주에 머리가 많이 빠져는 사실은 타이밍상은 맞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원인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좀 시기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어떤 탈모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이 확대경을 보면서 머리카락의 이제 짧은 머리라든가 아니면 모발 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 모발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고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유전적인 것인지 질환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되게 길게 얘기 드렸는데 유전적인 거는 결국 약을 먹긴 해야 돼요. 그리고 일시적인 거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모약을 먹으면 정말로 효과가 있나요? 어떤 효과인 건가요? 일단 탈모약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식적으로 나온 탈모약은 일단 남성형 유전성 탈모약과 그 다음에 이제 혈류를 증가시키고 모발 성장기를 늘리는 약 두 가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라는 약이고 이 약은 뭐 프로페시땡, 아보다땡 뭐 이런 이름으로 유명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유전성 탈모에 쓰는 겁니다. 이거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성 탈모의 원인은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형 호르몬의 변환물인데 이 변환물이 모발하고 만났을 때 모발이 점점 얇아지면서 빠지는 유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전성 탈모인 거예요. 그 유전이 없는 사람은 이 DHT에 노출돼도 모발이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약한 거죠. 제가 햇빛하고 피부하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탈모에 영향을 주는 게 DHT가 햇빛이라면 피부가 모낭의 성질인 거예요. 그래서 잘 타는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햇빛이 세도 잘 안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DHT의 유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피부가 되게 쉽게 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DHT에 노출이 됐을 때 금방 탈모가 일어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근데 줄여주는 게 이 DHT라는 물질을 줄여주는 게 탈모약의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DHT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는 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유전성 탈모. 남자로 치자면 M자가 들어가고 정수리가 약해지고 해서 이 앞머리가 좀 약해지는 이 탈모가 유전성 탈모고 여성에서는 젊을 땐 잘 안 나타나요. 왜냐면 그 DHT로 인한 탈모를 여성 호르몬이 좀 막아줘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왕성한 젊은 시기엔 잘 안 보이다가 갱년기 이후에 이마가 넓어지거나 머릿속이 비면 이건 유전성 탈모에 경향을 가진
여성형 탈모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남성에서는 무조건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이 약물을 쓰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다만 한 5에서 10% 정도 환자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성욕이 저하된다든가 성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든가 하는 게 한 5에서 10%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약을 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 시작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5%에서 10%에서 그에 해당하는 그 사람인지 확인하시고 난 부작용이 진짜 심각하구나 할 때 이제 약을 중단하시는 거를 고민하면 되지, 이게 무서워서 시작을 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뭐 약을 드셨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고통받으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여성에서는 미녹시딜이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미녹시딜이라는 약은 모발에 혈류를 좀 더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모발 주기라고 했잖아요. 그 모발 주기를 성장기라는 것, 자라는 기간을 좀 연장시켜서 이 두 가지 기능으로서 여성 탈모를 막고, 남성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남성에서는 이 두 약을 다 아까 말씀드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중에 하나 쓰고 미녹시딜까지 쓰는 경우가 있고요. 여성에서는 사실 이 남성형 탈모 약은 아직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에서의 효과는 남성처럼 또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어서 여성에서는 일단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기본이 되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과연 이건 탈모에 그거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근데 탈모가 굉장히 막강하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진행은 됩니다. 그리고 탈모가 별 심하지 않은 분은 새로 막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써봐야 알 수 있고요. 약을 써봐야 이게 어느 정도 들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진짜 나쁜 습관 탑5만 뽑아주신다면요? 유전성 탈모에서는 일단 약을 쓰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도 좀 중요하거든요. 제일 나쁜 거는 전 탈모를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탈모를 유발시키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안 자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탈모하고도 관계가 있고, 사실은 뭐 여러 암이라든가 성인병이라든가 대사질환 다 사실 관계 있다는 연구들이 많죠. 탈모하고도 이미 관계가 성립이 됐고, 수면이고,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그 모발로 가는 혈관은 사실 굉장히 작아요. 모발 자체가 작으니까 당연하겠죠. 거기 굵은 혈관이 갈 수는 없겠죠. 아주 작은 미세 혈관들이 모발의 뿌리 쪽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담배를 피면 혈관이 니코틴 성분 때문에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혈류가 영향을 받습니다. 건강한 상태일 때는 조금 혈류가 끊겨도 큰 문제가 없지만, 탈모가 진행돼서 약한 상태라든가 예민한 두피에서는 혈류가 끊기면은 일시적으로라도요, 뭐 계속 끊기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끊기는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아서 이 친구가 이제 가늘어지게 됩니다. 모발이 가늘어지다가 탈모가 좀 더 악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사람으로 치자면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죠. 숨을 잠시 못 쉬게 했다. 근데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사람이 점점 몸이 상하겠죠. 숨을 오랫동안 못 쉬게 했다가 쉬게 했다가. 근데 건강할 때는 좀 우리가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우리가 숨을 뭐 한 1분 이상 참을 수도 있겠지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실 10초도 참기 어렵듯이 그런 맥락으로 흡연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음식이죠. 우리가 질과 당분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드시면, 지방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는 이 콜레스테롤 성분이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DHT를 자극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탈모를 일으키는 성분 중에 하나가 DHT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성분으로 인해서 DHT가 좀 더 많이 생성되는 환경이 되고, 그것이 탈모를 유발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분입니다.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쯤에 기사가 꽤 많이 났죠. 콜라 먹으면 탈모 일어난다. 근데 유당 성분, 우리가 가당 음료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당 음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이 많이 섞여 있는 이런 것들을 드시면 대사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당뇨. 이런 것들에 결국은 당이 많이 쌓이면은 이게 또 혈관 흐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이게 또 탈모를 유발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안 좋은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이제 시기를 저지방, 고단백으로 드시는 걸 좋고, 당을 좀 줄여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식사할 때, 그래서 사실은 뭐 한국 사람 항상 밥부터 먹잖아요. 밥부터 먹는 게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먼저 드시고 나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이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확 올라가지 않고요. 당을 제일 우리가 탄수화물을 제일 좀 나중에 식사할 때 조금 앞쪽에 그 단백질과 식이섬유들을 좀 깔아놓고 채소를 좀 드신 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
떡볶이를 한번 먹으러 왔는데 저한테 그 떡볶이 들어있는 계란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걸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계란부터 먹으라고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것도 굉장히 그런 일종의 그 탄수화물, 우리 떡볶이 탄수화물이잖아요. 떡볶이를 먹을 때도 그런 걸 실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몸 관리 굉장히 잘하시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생활 습관 하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개 총 말씀드렸고요. 그 네 번째는 진짜 나쁜 습관까지는 아닌데 너무 몸을 혹사하면서 하는 운동은 머리카락에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그래도 탈모는 면역력하고 관계가 꽤 있거든요. 면역력하고 탈모가 좀 붙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몸을 혹사하면서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역력에 영향을 주고요. 그게 탈모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에 좋은 운동은 사실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리고 몸을 혹사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이지 우리가 막 정말 뭐 큰 근육을 만들고 이런 거는 우리가 탈모에 있어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근육량이 많은 건 굉장히 좋은 거겠죠. 다른 모든 다른 질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거는 근육이 많으면 되게 도움이 되겠지만 탈모만 봤을 때는 몸을 너무 혹사해서 하는 운동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사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다이어트를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탈모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자분들 특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완전히 굶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집니다. 근데 그게 오늘 굶었다고 내일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몇 달 있다 나타나요. 그게 한 2, 3개월 있다가 머리가 후수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좀 당혹스럽죠. 그래서 탈모 유전이 있거나 머리카락이 얇고 밀도가 떨어지는 특히 이런 분들은 완전히 굶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좋지 않아요. 식사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식사를 줄이되 절대 굶지는 마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어떤 것들이 있나요? 탈모인 사람은 머리를 자주 감으면 안 된다? 이거는 완전히 오해인 것 같아요. 한때 그래서 노프라고 그래서 아예 샴푸를 쓰지 않고 물로만 세척하는 게 좋다? 혹은 머리를 자주 감지 않는 게 좋다? 이런 게 유행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두피가 건성이고 외부 활동이 별로 없으신 분한테는 어느 정도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수를 안 하면 피부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오히려 안 좋아요. 세수를 안 하면 얼굴에 계속 노폐물이 쌓이고 여드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하듯이 두피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탈모 때문에 탈모인 분이 샴푸를 하면 머리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공포스러워서 감지 않는 건데 이거는 그냥 눈을 가리는 거죠. 정말 자기 눈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되고 어차피 빠질 머리카락이에요. 샴푸에서 빠질 머리는 정말 낙엽 같은 겁니다. 그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낙엽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건데 그게 샴푸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나무를 좀 툭툭 쳐서 좀 빨리 떨어뜨리게 하는 걸 수 있지만 그거 몇 시간 차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탈모인 분들이 머리카락 빠질까봐 무서워서 샴푸를 하지 않는다는 두피 염증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안 좋아져요. 오히려 더 안 좋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치료를 하셔야지 샴푸를 안 하는 걸로 탈모를 치료하거나 막으려고 하실 수는 없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싼 마사지 없이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핵심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사지가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일단 전제가 조금 이상하긴 해요. 마사지를 한다고 모발이 건강해지면 모든 사람이 마사지를 하고 있겠죠. 근데 뭐 두피 마사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두피 혈류도 좀 증가해주고 할 수 있고 두통도 좀 완화되고요. 근육도 풀어지니까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마사지로 인해서 탈모를 잡을 수도 없고 그냥 컨디션을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사지로 두피 마사지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모발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일단 좋은 생활 습관과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겠죠. 잘 관리하는 이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반대일 텐데요. 충분히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하시고 고단백, 저지방 식단하시고 흡연 최대한 피하시고 이게 일단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피를 깨끗하게 세척하시는 거 아까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건강하게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비용도 안 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탈모에 좋은 제품이 있나요? 탈모에 좋은 제품이라는 건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해야겠죠. 일단 머리카락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은 모발 영양제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탈모 치료하고는 좀 별개예요. 이거는 모발에 좋은 거. 그러니까 탈모 치료는 탈모 치료 약이 있고 모발 이식이 있고 뭐 이런 치료들이 있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모발에 좋은 거는 일단 우리가 맥주 효모라고 알려진 제품들이 있어요. 판시땡 뭐 이런 이름으로 유명하죠. 이런 모발 영양제 좀 도움이 됩니다. 모발에 중요한 성분들을 공급을 하니까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과량으로 드시면 조금 뭐 피부 트러블이 난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나쁠 거 없습니다. 대부분 나쁠 거 없기 때문에 모발 영양제 정도 드시고, 특히 여성 탈모인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결핍되는 게 세 가지예요.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연, 그리고 철분. 정수리 탈모나 여성 탈모에서 제일 흔하게 결핍되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진단을 받고 분석을 받은 다음에 이거를 드시면 좋겠지만, 그냥 모발 건강, 내가 좀 머리가 얇아진 것 같아, 그냥 내가 혼자 한번 해볼게 하는 분들은 요 세 가지, 특히 여성분들 혹은 남성분인데 정수리 탈모가 있는 분들은 요 세 가지 체크해 한번 해보시고, 아연은 대부분의 모발 영양제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발 영양제 정도 챙겨 드시거나, 아니면 뭐 종합 비타민에 대부분 또 아연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챙겨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철분은 약간의 빈혈기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빈혈인 분들은 탈모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빈혈이 아니라도 탈모의 유전이 있거나 탈모가 쉽게 일어날 기질이 있는데 정상 수치보다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철분이 빈혈까지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굉장히 하위 평균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철분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아연. 아연은 모발 성장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비타민 D 얘기를 안 했군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햇빛을 많이 보는 분들은 사실 비타민 D가 부족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대부분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있으니까 햇빛 볼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비타민 D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D 따로 복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병원에서 주사로 치료하는 게 사실은 제일 비타민 D는 좋은데, 이게 좀 힘드신 분들은 경구제로 따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시나요? 그거 사실 탈모거든요. 머리가 얇아지는 게 탈모예요.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머리가 얇은 분들은 사실은 그걸 좋게 하는 방법이 잘 없어요. 원래 애초에 키가 작은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서 크기는 좀 어렵듯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특히 뭐 어떤 질환,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빈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머리가 얇아진 원인이 확실한 분들, 그걸 치료하면 머리가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내가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치료를 했더니 머리가 굵어질 수는 있겠으나, 질환 없이 그냥 선천적으로 엄마 아빠 머리가 다 얇고 나도 얇고 한 사람이 특별한 방법으로 머리카락을 두껍게 하긴 사실 쉽지 않아요. 선천적인 거를 돌이키긴 쉽지 않으나, 두꺼워다가 얇아지는 분들은, 이게 나는 머리가 숱이 빠지는 것만 탈모가 아니라 머리가 얇아지는 것도 탈모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초기 증상입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보다 그 전에 일어나죠. 근데 그거를 눈치채셨다는 건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머리카락이 붙어 있잖아요. 이걸 다시 두껍게 할 우리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되는 게 대부분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탈모 약을 쓰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양적인 부분을 좀 보충해 주시면, 영양으로 인해서 얇아지면 좋아지죠. 근데 대부분은 유전적인 게 큽니다. 유전적인 크기 때문에 약이 필요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얇아지면 사실 병원에 한번 가셔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원인이 뭔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지, 굵어지게 할지, 주사 치료라든가 모낭 주사 또는 뭐 PRP, 여러 가지 또 치료들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그때 간단한 건 약이에요. 약 쓰시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 되고, 비용이 많이 안 들거든요. 비용이 정말 많이 안 듭니다.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이면은 하실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두려워 마시고, 일단 그런 거 같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해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모발이 빠지고 나서 치료하기는 돌아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 유명한 배우분들, 예쁜 분들 많잖아요. 고현정 씨나 김성령 씨가 아직까지도 젊고 예쁜 이유는 젊어서부터 관리를 많이 해서예요. 그분들은 차에서 히터도 안 틀고, 그리고 두 분들도 말씀하셨죠. 그 피부과 많이 다니고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주름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안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긴 다음에 되돌리기는 뭐 수술적인 거나 여러 가지 시술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계속 관리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쉽고, 수술이나 어떤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탈모도 가벼운 것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머리가 얇아졌을 때 하면은 제일 좋거든요. 빠지고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모발 이식이라든가 다른 수술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진행되기 전에 하면 훨씬 쉽죠. 탈모 약만으로 막을 수 있으면, 물론 탈모약 싫죠. 싫지만 그래도 비교적 쉬운 방법이에요.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남성 호르몬 관련 성분들이 수가 있는데, 이제 모낭에 있는 수용체에 DHT라는 성분이 붙으면, 이것도 DHT도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게 붙었을 때 탈모가 유발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남성 탈모, 혹은 그 갱년기 이후에 생기는 여성형 탈모에서 많이 생기는 기전인데, 이 호르몬 붙는 DHT를 막는 거, 그러니까 이 DHT를 못 만들게 하는 게 기존의 탈모약이에요.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트리드 기전인데, 문제는 이걸 억제하면 부작용들이 좀 생겨요. 성욕이 떨어진다던가, 뭐 발기력이 떨어진다던가, 정액량이 준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많죠. 이거는 근데 클라스코테론은 어떤 거냐면 이 수용체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지 못하게, 이 호르몬을 차단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낭세포에서 이거를
차단하니까, 피부나 모낭세포에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차단하니까 국소적으로, 게다가 또 바르는 약이거든요.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르는 약인데 이걸 두피에 발라서 차단하니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우리가 탈모약하고 비슷하게 기대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기대가 굉장히 큰 약이죠. 그래서 실험 결과들이 몇 개 나왔는데 꽤 괜찮다라고 일단 실험에서는 나왔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이탈리아 회사인데 우리나라 지금 그 판권을 현대약품에서 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피부 쪽에선 나와요. 이 남성 호르몬이 과해서 발생하는 게 또 여드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드름 약으로는 내년 초에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탈모용으로는 지금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따로. 그래서 그 용량도 좀 다르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실험을 해서 아마 또 나오겠지만 일단 내년 초에 여드름약으로는 나오고 탈모용으로도 아마,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효과는 좀 봐야 돼요. 이게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트리드 기존의 약을 뛰어넘는 효과다라고 하면 정말 센세이셔널하고 정말 이제 앞으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못하다 하면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 피나스트리드도 바르는 약이 한 2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물론 피나스트리드 바르는 약도 꽤 괜찮습니다. 그러나 먹는 거에 비해서 일단 불편하고요. 바르는 약은 반대로 좀 불편해요. 부작용은 적은 대신에 계속 좀 뭔가를 두피에 바른다는 게 약 하나를 먹으면 쉽잖아요. 근데 바르는 게 일단 귀찮은 것, 그리고 비용이 꽤 높았어요. 그 바르는 피나스트리드는 올해 2026년, 다가온 2026년에 이제 가격 할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약에 비해서 좀 비싸기 때문에 귀찮고 비싸고, 그 다음에 효과가 아무래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임상에서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실제 체감하는 환자분들은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생각만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클라스코테론도 아마 그래도 좀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너무 미리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나오는 결과를 지켜보시죠. 근데 괜찮은 약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라스코테론은 기존 탈모약 성분인 스피로노락톤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유사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클라스코테론하고 스피로놀락톤은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근데 스피로놀락톤은 우리가 그 약이죠. 혹시 그 조합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탈모약에서 조합약이라고 유명하거든요. 이게 보통 지역에서, 지방에서 많이 쓰던 성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머리카락 나는 약 준다는 막 명의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소문난 지역 병원들이 있습니다. 뭐 울산, 뭐 당진 이런 곳에 많이 계셨고, 지금은 사실 서울 근처에서도, 수도권 근교에서도 이 약을 처방을 하는데, 이 약의 바로 핵심 성분이 스피로놀락톤이라는 약은 이뇨제거든요. 이뇨제인데 이 이뇨제가 아까 그 남성 호르몬 수용체에 붙어서 탈모를 억제,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DHT라는 물질이 붙기도 전에, 탈모 유발 물질이 붙기 전에 이 수용체 자체를 활성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드로겐 수용체 차단제라고도 불려요. 근데 막 이게 좀 강력해요. 이건 먹는 약인데 남성에서는 좀 먹으면 여유증이라고 해서 가슴이 남성들이 커지는 여유증 아시죠? 그래서 그게 생기는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남성에서는 잘 안 씁니다. 사실은 남성에서는 잘 안 쓰지만 여성에서는 이 약을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서, 난소가 난포를 배출하면서 한 개씩 한 개씩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개 생기면서 이제 낭포가 여러 개 이제 동글동글하게 생긴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낭이 많이 생긴다 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이게 남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게 해요, 이 질환이. 그래서 이거 있는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들이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과한 분들은 털이 많습니다. 이런데 거뭇거뭇하게 좀 난다든가 아니면 여드름이 많아요. 남성 호르몬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인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스피로놀락톤 이 약을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털이 좀 덜 나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을 줄여서 이런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가 있죠. 털도 줄이고. 그래서 이런 스피로놀락톤을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에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약하고 근데 유사합니다. 분자 구조가 유사한 게 클라스코테론이고, 이거를 이제 바르는 약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로놀락톤하고는 이런 친구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스코테론은 좀 더 스피로놀락톤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바르는 약으로, 피부 여드름 약과 그다음에 두피에 이제 탈모용으로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거죠. 스피로놀락톤은 경구제입니다. 먹는 약입니다. 물론 바르는 스피로놀락톤도 해외에서는 좀 나와서 쓰고 있는 게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스피로놀락톤은 먹는 약, 클라스코테론은 이제 바르는 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먹는 탈모약 대비 바르는 제형인 클라스코테론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바른 약의 장점들은 부작용이 적은 거죠. 부작용이 적은 게 장점이고, 대신에 반대로 단점은 먹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귀찮은 거, 두 가지입니다. 미녹시딜이라는 약도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탈모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미녹시딜도 사실 두 가지예요. 먹는 거와 바르는 거. 먹는 거는 혈압약으로 나왔죠. 경구 미녹시딜은 원래 혈압약으로 나온 건데 최근에 좀 탈모약으로 각광을 받고 있죠. 먹는 미녹시딜은 보통은 하루에 3알에서 6알을 그 혈압약으로는 써요. 근데 탈모용으로는 하루에 반알에서 한 알, 여성분들은 4분의 1알에서 반알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요법이라고 하죠. 저용량. 이 저용량이라는 건 하루에 한 알 이하, 한 알이 한국에서는 5mg이거든요. 5mg 이하의 그 미녹시딜을 드시는 걸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요법이라고 하고 탈모에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바르는 것보다 편하고 효과도 조금 더 있다고 돼 있어서 최근에는 좀 최근 2, 3년간 되게 각광받고, 특히 여에스더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여자는 머리빨이다 하면서 자기는 이걸 먹는다고 해서 좀 한데 좀 유행이 되고 이슈가 되고, 지금까지도 저도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바르는 약은 조금 이제 부작용이 두려운 분들이나 부작용이 실제 있는 분들 한번 이제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죠. 바르는 미녹시딜이 아무래도 먹는 미녹시딜보다는 부작용이 적거든요. 그 미녹시딜의 부작용은 이제 아무래도 심혈관 그러니까 혈압약에서 나왔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의 저혈압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민한 분들은 워낙 저용량으로 탈모에 쓰니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은 문제가 없지만, 마르시거나 되게 마르고 체구가 작은 여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약에 대해서 좀 예민한 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체질상. 그런 분들은 혈압이 약간 떨어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지럽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뭐 이런 거, 얼굴이 약간 붓거나 손발이 붓거나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경구용 미녹시딜을 쓰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바르는 미녹시딜. 바르는 미녹시딜이 사실 표준이에요. 그래서 클라스코테론은 이제 나오면 이제 바르는 약으로 나올 테니 한번 이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운명은. 왜냐면 바르는 약이 뭐 귀찮음도 분명히 있지만 부작용도 적은데 효과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효과가 탁월하면 그러면 뭐 바르고 뭐고 성공을 할 건데, 이제 약간 먹는 약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제 그거 어떻게 하실지 아마, 그리고 가격도 중요하겠죠. 이게 꾸준히 써야 되는 약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약품이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탈모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걸 뭐 보험 이슈도 최근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의사들끼리 얘기해요. 클라스코테론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미 사실 의사들끼리 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게 나온대. 근데 이게 이슈가 이렇게 되고 나서, 야, 우리는 맨날 의학적인 얘기만 하고 뭐 우리는 주식도 못 사고 뭐냐, 맨날 저희가 자주 섞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약품 때문에. 그렇다면 클라스코테론이 기존 먹는 탈모약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대체할 수 있나요? 대체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일단 아직 그 이탈리아 그 제약회사 만든 클라스코테론 원조약을 지금 만든 회사에 데이터가 다 논문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발표만 했어요. 이런 실적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되게 조금 오픈돼 있고, 전체 흐름을 논문을 연구 결과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되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일단 나와 있는 작은 정보만 갖고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전에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도 그랬어요. 바르는 피나스테리드 저희가 논문 봤을 때는 이거 괜찮은데? 이거 했지만 실제로 시장 반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약간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것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 안드로겐 수용체 자체, 그러니까 DHT가 붙는 그 수용체 그러니까 더 상위 레벨에서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보다 조합약의 메인 성분 스피로락톤이 좀 더 세요. 좀 더 효과가 분명히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부작용을 우려를 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많이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데 바르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분명히 적을 것이고,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는 커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이거는 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스코테론은 어떤 탈모 환자에게 특히 적합할 것으로 보시나요? 클라스코테론은 특히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 또는 기존 약에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에게 적합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르는 약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바르는 피나스테리드도 그렇거든요. 현재도 그런 분들이 많이 써요. 부작용이 되게 심했거나 부작용을 걱정해서 약을 쓰지 못하거나, 두 가지 군이 가장 이제 바르는 약에 호응하는 분들이고, 클라스코테론도 아마 그 두 그룹이 가장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많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바르는 탈모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탈모 치료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시나요?
탈모 시장은 이제 테론 기전에 탈모약이 나오는 것도 지금 클라스코테론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기존의 탈모 치료약이 장기 지속형으로 나오는 주사제 형태로요. 그것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회사 중에서 이제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또는 대웅제약의 인벤티지 랩이랑 같이 하고 있고 종근당에서 장기 지속형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를 지금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한 달, 6개월 또는 뭐 1년,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2년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맞고 매일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주사를 맞으면은 뭐 6개월, 1년, 짧게는 한 달, 뭐 이렇게 우리가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몸을 전체를 통해서 이제 혈류로 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씩 나오는 거다 보니까 부작용도 조금 적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면 먹어서 전체로 돌리는 게 아니라 몸에서 조금씩 방출을 이미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 지속형 탈모 치료제가 나올 것과 그게 일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클라스코테론처럼 좀 다른 기전, 우리가 RNA라고 하는 좀 더 깊은 단계에서 세포 단계에서 탈모를 좀 조작하거나 유전자 가위라고 해서 우리가 탈모 유전이 있는 사람은 유전자를 조금 우리가 조절을 해서 이런 쪽의 탈모 치료 개발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탈모 신약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물론 희망 고문한다고 맨날 실험하고 쥐만 풍성하게 만드냐 니네는 쥐만 풍성하지 말고 사람도 좀 풍성하게 만들어 다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도 이 지금 분야에 20년 넘게 제가 일하고 있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조금씩 그래도 제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항상 제가 업데이트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탈모, 모발이식 진료만 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호라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모나 역시 머리카락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한 40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계시고 직접 댓글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채널에도 많이 놀러와서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